반갑습니다.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필립의 사연방을 매일 들어와 재밌게 듣고 힐링하며 지내고 있던 중, 제 이야기도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까르르 웃음이 터질 것 같아 늦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나이 33에 남편을 잃고 자식 셋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겨우 젖을 뗀 아들 둘과 4살이 된 딸아이까지 3남매를 홀로 키웠죠. 처음엔 여느 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출부나 식당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번 돈으로는 자식 셋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지원을 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 제 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험하고 힘든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사판을 찾아가 무작정 일을 달라고 했더니 일은 시켜주었는데 빗자루질을 시키고 남자들이 버는 돈의 절반만 주더군요. 그래서 똑같이 벽돌도 나르고 망치질도 하겠다고 했더니 소장과 인부들이 비웃더라고요. 제가 여자이긴 하지만 체격이 좋고 통뼈라서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해보려고 벽돌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벌떡 섰더니 다들 입을 떡 벌리며 감탄과 감동을 하더군요. 아니, 벽돌 100개가 든 지게를 여자가 들다니, 저건 노가다 경력 20년인 나도 힘들게 하는 일인데, 이봐요 아줌마, 훌륭해요, 합격. 분하다. 나는 벽돌 50개를 지는 것도 겨우 해내는데, 저 통뼈 아줌마는 단번에 들었어. 게다가 지게를 지고 점프까지 뛰다니, 난 쓸모없는 인부인 건가? 감동이다. 다들 감탄하길래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내일부터 일 주실 거죠? 빗자루질 시키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이거 꽤 들만한데요. 잘만 하면 벽돌 200개까지 들 수 있겠다고요. 가뿐하구만. 저의 힘을 인정받아 다음 날부터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쉬웠어요. 벽돌 지게를 지고 고층으로 나르면 되는 일이었는데 운동도 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평소 좋아하는 송대관 노래를 부르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벽돌도 있네. 아따 가뿐하구만. 명주 아줌마 안 힘들어요? 벌써 10번째 나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처음 나르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그리 가벼운 거요? 이까짓 거 100번도 넘게 하겠는데요. 김씨 아저씨는 얼마나 했다고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고 돈 받아가면 양심에 찔리지 않겠어요? 아, 이거 똑같은 돈 받고 일하니 기분이 껄쩍지근하네요. 제가 일하는 양과 인부들이 일하는 양이 크게 차이나서 소장님한테 일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한 사람만 올려줄 수 없다며 저에게 일을 쉬엄쉬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공사장을 돌며 곰방꾼으로 일하면 지금 버는 돈의 2배 이상은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쇄소에 찾아가 싸구려 명함을 1000장 뽑았습니다. 명함은 별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써서 돌렸습니다. 곰방꾼, 한 번에 벽돌 200장 가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일하던 공사판을 관두고 불러주는 곳으로 출장을 나가 일했답니다. 여자인 제가 곰방꾼이라고 말하며 들어서면 소장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자가 왔네? 아줌마가 곰방꾼이에요? 아줌마, 우린 반찬 나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벽돌이랑 흙을 나를 힘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소장님. 각설하고 지게 하나 줘보세요.
저는 말없이 지게의 벽돌을 때려박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뭐야? 아줌마, 정체가 뭡니까? 그 돌지게를 한 손으로? 이건 내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군. 아줌마, 그럼 이래 봅시다. 오늘 일하는 걸 보고 잘만 해주시면 일당 많이 드릴게. 좋아요. 그럼 바로 일을 시작해보죠. 벽돌 200장씩 지게에 채워서 공사 건물 안으로 옮기길 반복했습니다. 오래된 인부들도 겨우 50장이 최고 양이었는데 제가 4배나 되는 양의 벽돌을 나르고 있느니 다들 신기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다들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대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유명해질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층 바닥에서 8층 높이까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인부들은 여전히 저를 괴물로 보며 시기 질투하고 있었죠. 그런데 8층 높이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벽돌을 쌓고 있는데 두 남자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밀치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다가가는데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8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왔답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최소 사망이었죠. 저는 몸을 날려서 두 남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8층 난간에서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왜 싸우고 지랄들이세요? 떨어져 뒤지려고 환장했어요? 명자 아줌마, 지금 우리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게 아줌마죠? 아줌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 마누라랑 3살배기 아들이 있어요. 살고 싶다고요. 나도 집에 시집 안 간 여동생 둘이 있어요. 제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해요. 아줌마 놓치면 안 돼요. 더럽게 말 많네. 말 시키지 마요. 안 되겠다. 그냥 두 사람 떨어져야겠네요. 힘이 딸려서 안 되겠어요. 나도 같이 떨어질 것 같아. 안 돼! 아줌마!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목숨이 아줌마 손 안에 달렸어요. 우리 살려주면 다신 아무도 아줌마를 여자라고 얕보지 않게 해줄게요. 맞아요. 우리 입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오늘 일을 전설로 남길게요. 명자 아줌마는 공사장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자 포기할 마음을 접어버리고 두 남자를 잡아당겨 제 뒤로 집어던져 무사히 8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힘썼더니 배고프네. 아저씨들, 가서 내 간식 좀 챙겨와요. 생명의 은인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두 남자는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살려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아줌마, 덕분에 제 명줄이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맞아요, 아줌마. 우린 아줌마 아니었으면 진짜 조상님 만나러 갔을 겁니다요. 그러면 빨리 소문 내요. 이 김명자가 어떤 곰방꾼인지 이름 석자를 전설로 만들어 보라고요. 두 남자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얼마 뒤에 지방까지 제 소문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찾는 공사장 소장들이 줄을 섰답니다. 곰방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자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덩치가 황소만한 남자였는데 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답니다. 어이 아줌매가 명자라는 곰방꾼이요? 나 전라도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벽돌을 존나게 잘 배달한다고 호를 배달로 쓰고 있어. 최배달? 익히 들어왔던 이름이에요. 정말 소문처럼 황소처럼 종아리가 쇠덩이 같구만. 그런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요? 곰방꾼들이 대결하는 자리에 아지매를 초대하러 왔어요. 전국에 힘께나 쓰는 곰방꾼들이 죄다 모이기로 했지. 거기 1등하면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에요. 5천?
이야, 꽁돈 생기게 생겼네. 거기가 어디예요?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노가다의 중심, 서울이요. 아줌매, 그날 대결해 봅시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날 이길 순 없어요. 방금 나한테 초대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서울까지 올라가 벽돌 나르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규칙은 하나, 누가 더 많은 벽돌을 들고 나르는지 겨루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저만 빼고 모두 남자였어요. 게다가 팔뚝이 제 허리통만 한 게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닐 것 같았답니다.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저를 포함해 12명이었고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벽돌지게에 많은 벽돌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다들 벽돌 200장 가까이 넣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벽돌을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실격이어서 욕심을 정도껏 내야 했답니다. 최배달이라는 황소 같은 사람은 벽돌지게에 220장의 벽돌을 넣더군요. 먼저 출발한 인부들보다 20장 정도 많이 가져가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머리는 뇌가 아닌 단단한 머리 위에도 벽돌을 얹기로 한 겁니다. 벽돌 210장을 지게에 싣고 제 머리 위에 벽돌 11장을 올렸어요. 이젠 떨어뜨리지만 않고 100m 앞까지만 나르면 최종 승리가 될 터였죠. 최배달 아저씨가 무사히 도착하자 다른 인부들은 자동으로 탈락이었어요. 제가 이대로 들어가면 우승이었답니다. 머리 위에 벽돌은 딱 들러붙어서 50m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을 헛디디며 자세가 흐트러지자 머리 위에 벽돌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11장의 벽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양손과 발등, 뱃살 사이에 꽂았어요. 다행히 한 장의 벽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등 위에 올려진 벽돌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큰 문제였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 발을 질질 끌면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아줌매, 보통이 아니구만. 221장을 들고 걸어오다니 그것도 한 번 넘어질 뻔한 고비를 이겨냈어? 역시 살아있는 전설이었던가? 제기랄, 나 최배달은 이대로 2인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야, 최배달. 자네가 우승할 것이네. 아줌마는 곧 쓰러질 거야. 저 발등에 벽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저 아줌마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세상에, 발등에 벽돌을 공중으로 던져서 머리로 받았어. 저는 뱃살을 출렁이며 도착 지점에 무사히 들어가 벽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1등이 분명했답니다. 박수갈채가 우레와 같이 쏟아지며 곰방꾼들 사이에서 톱스타가 되었어요. 저의 이름 석자 김명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공사장에서 찾는 곰방꾼 1순위가 되었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아주 재밌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죠.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 위로 건물을 지었답니다. 덕분에 제 자식들은 편하게 먹고 공부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50살까지 곰방꾼으로 일했고 이후부터는 건물 몇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여자 혼자서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식 농사도 제대로 해서 세 남매 모두 사자로 거듭났답니다. 큰딸은 성형외과 의사로, 둘째 아들은 변호사, 그리고 막내 아들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최연소 장학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고생을 하면 살았던 보람을 자식들이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죠. 게다가 사위와 며느리 복까지 있어 모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손자, 손녀들을 낳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단점 하나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돈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집도 해주고 많은 돈을 해줬는데도 아직 배가 고팠는지 새남매가 자주 찾아와서 건물 명의를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죽거든 나눠 가지라고 말해주고 거절해버렸답니다. 니들은 먹고 살만하면서 왜 내 재산을 그렇게 탐내냐? 엄마, 나 꿈이 종합병원 원장이야. 엄마 건물 하나만 팔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엄마 연세 환갑이면 아직 40년은 넘게 사신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좀 베풀어줘. 둘째는 로펌 차리고 싶은 꿈이 있고 막내는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싶다잖아. 우리가 성공하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잖아. 엄마, 건물 3개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줘. 왜? 그 많은 재산 가져가면 이 엄마를 뒷방 노인네로 취급하려고? 아서라, 내 재산은 나중에 때가 되면 줄 테니 설레발 그만 쳐. 그러자 딸과 아들 둘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더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모르는 건 아닌데 제 나이 겨우 환갑인데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해서 유산은 훗날 물려주기로 말을 끝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이었어요. 더위를 심하게 타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에어컨 앞에서 24시간을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찾아와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내과만 가도 좋은데 글쎄 제 환갑 생일이 다가오니 해외여행을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특별한 곳으로 여행지를 골라봤어. 알래스카, 얼음의 나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알래스카? 말만 들어도 시원한 걸. 좋다, 가보자. 내 평생 해외여행을 못 가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데려가겠다니. 벌써 신난다. 그렇지? 신나지? 역시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럼 엄마, 겨울옷 챙겨서 짐을 꾸려놔. 엄마 여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건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들아, 너희 설마 알래스카 가서 이 엄마를 버리고 오는 거 아니지? 왜 뉴스에서 봤는데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가져가려고 오지에다 버리고 와서 실종 5년 뒤에 사망으로 인정해서 유산을 다 처먹었다고 그러더라. 설마 너희들은 그런 짓을 꾸미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는 농담 따먹기 하듯 물었고 자식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그럴 리가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그래서 전 자식들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알래스카로 떠났어요. 여행객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한산하고 조용했고 엄청 추워서 여름의 열기를 식힐 수 있었죠. 일주일 내내 찬바람 쐬고 돌아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첫날에는 얼음 낚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연어가 연속으로 잡히는 겁니다. 넣었다 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가 올라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곳 가이드가 회를 떠줘서 싱싱한 연어의 맛을 보았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초장이 필요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며 자식들이 빙판 위를 달릴 수 있는 스노우 전기 썰매를 대여했어요. 빙판 끝까지 가면 밤하늘에 핀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저야 재밌는 일들이니 무조건 좋다 하고 막내 아들이 운전하는 스노우 썰매 뒤에 올라탔어요. 이윽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 마냥 초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나서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달려! 빠라빠라빠라밤! 빵파레 먹고 싶다고? 고마워 아들! 엄마 너무 신나! 이거 휘발유나 신나 같은 거 안 써! 전기 썰매야! 동문서답하는 아들내미가 귀여워서 그냥 소리를 지르며 바람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빙판뿐인 곳 위에 스노우 썰매를 세웠습니다. 밤하늘에 피어오른 오로라가 보였는데 제 인생 60년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답니다. 이게 오로라구나. 정말 아름답다. 엄마 여기서 살고 싶다. 아들? 딸내미?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제가 오로라에 있는 동안 새 남매는 전기 썰매를 타고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잠깐 여기서 살고 있어! 엄마, 여기서 살면 오로라 날마다 볼 수 있어. 그럼 재밌게 즐겨? 우린 먼저 갈게. 여긴 관광객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야. 미안해. 엄마 잘 있어? 뭐야? 니들 지금 날 버리는 거냐? 이것들아, 나더러 여기서 얼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빨리 주지 그랬어. 우리가 보기에 엄마는 120살까지 살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안녕. 이윽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전기 썰매 2대가 눈앞에서 떠나가더군요. 저는 따라가다가 빙판에서 중심을 잃고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어 죽을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라나 마저 감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알래스카 탈출도 오로라 구경 후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1시간이 넘게 흘러도 밤하늘에 형형색색 피어오른 오로라는 장관이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빠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곧 오로라가 사라지고 동이 터오면서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야 할지 둘러보는데 정말 빙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빙판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였죠. 이윽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있나 제 잠바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제 인생이 쫑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배를 채우려고 빙판에 구멍을 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빙판 밑에는 물고기들이 많으니 일단 얼음을 깨보기로 했죠. 단단한 얼음은 맨손으로 깰 수 없어 제 몸에 있는 유일한 금속인 벨트를 풀러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답니다. 무모한 짓이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제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전국 최고의 곰방꾼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하는 건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인간이니 벨트 버클을 쥐고 사정없이 얼음을 깨 부쉈습니다. 이윽고 주먹만한 구멍이 나며 물이 올라오더군요.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잡을까 하다가 제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추운 것보다 배고픔이 앞섰기 때문에 쉽게 벗어지더군요. 털모자를 쥐고 얼음 구멍 안으로 팔을 넣어 휘휘 저어댔습니다. 그런데 뭔가 물컹하면서 털모자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팔을 밖으로 꺼내면서 연어 한 마리를 빙판 위로 던졌습니다. 저는 기쁨의 소리를 내지르며 연어 머리를 한 대 쳐서 저승으로 보내고 양손으로 살을 찢어서 입에 넣고 와그작 와그작 씹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평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잡아먹어서 그런지 꿀맛 그 자체였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자 다시 몸이 추워지더군요. 어디로 가든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피로가 쌓였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곰방꾼의 힘으로 올리려고 해봐도 눈꺼풀은 너무 무거워서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결국 빙판 위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업고 빙판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몸이 따뜻하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얼어 죽기 전에 꿈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나 싶었죠. 어쨌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지 않은 영원한 잠에 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뺨을 계속해서 때리는 바람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아이씨, 누가 날 때리는 거야? 죽기 전에 꿀잠 좀 자려고 했더니. 따라붙어. 서대기 날려붙어. 얼어대지면 안 된 부다. 뭐야 이거? 꿈 아니야? 내가 누구 등에 옆에 있는 거야? 아저씨 스타? 아님, 오케이. 걸을 수 있어. 그러자 남자가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제 볼을 꼬집어 봤는데 두 남녀는 실제 사람이었어요. 나 살았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려고 사람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땡큐 갓.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두 남녀에게 바디랭귀지로 몸짓을 과장되게 하며 말했어요. 어이, 잘생긴 아저씨, 이쁜 아줌마,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얼음 밖으로 나갈 수 있어? You know 비행기? 푸슝! 나 그거 타러 가야 해. 오, 오케이. My name 이글. 헬로 푸슈. 아니, 노노 이거라. 나는 푸슝이 아니고 비행기 푸슝 타고 가야 된다고. 재차 설명했더니 이글과 아내는 에스키모 언어로 대화하더군요. 이거 따라붙다. 아마 놓고 가붙다. 우리 코가 썩 잡았다. 봐야. 머리 잡고 붙다. 너는 붙다. 우리 붙다. 조상들이 혼쭐내 붙다. 데리고 가서 방법 찾아 붙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두고 데려가냐 마느냐에 대해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글과 아내 파야는 여러 말을 주고받다가 이내 저를 데려가겠다고 결정했는지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았구나 생각하며 졸졸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더니 얼음으로 지은 집들이 수십 채가 보였어요. 여기가 저를 구해준 에스키모인들의 마을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음집은 너무 형편없어 보였어요. 그냥 대충 얼음만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답니다. 이윽고 저를 데리고 간 이글과 파야가 손뼉을 치며 원주민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동물의 털을 걸치고 있어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짐승이 걸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글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저를 부족들에게 소개하더군요. 길바닥 붙다. 객사 직전스키 구해와 붙다. 오메카3 가지고 온나. 부족들은 연어를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연어를 씹어 먹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먹어보니 꿀맛이었습니다. 얼음집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 짐승 털을 깔고 잠을 자게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에스키모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다 알아듣고 말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에스키모인의 인생이 재밌기도 하고 도와줄 게 많아서 더 머물기로 했답니다. 저는 얼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지어주었어요. 사방에 널린 게 얼음과 하얀 눈이었으니 삽으로 퍼서 날라 집을 지었답니다. 300채의 이글루를 뚝딱 지어줬더니 에스키모 부족들은 저를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에스키모 부족 언어를 쓸 줄 알지만 여러분의 편의상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겨 적을게요. 명자,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곰방꾼이라고 말해줬잖아. 노가다꾼이라고. 오케이? 오늘 사냥하러 가는 날이지? 그렇지. 근데 매번 실패해서 육지 고기를 못 먹고 있어. 다들 바다 물고기에 질려서 이번에는 꼭 육지 고기를 잡아야 쓰겠다고. 오늘은 내가 나가서 큰 거 한 마리 잡아줄게. 내 실력 알지? 알긴 아는데 우리한테 화살이랑 무기가 하나도 없어. 가진 건 망치랑 삽뿐이라고. 일단 다들 모이라고 해. 오늘 날씨가 사냥하기 딱 좋네. 내가 오늘 피맛을 제대로 맛보게 해줄 테니 기대를 하라고. 이 글은 20명의 건장한 부족들을 불러 모아 사냥하러 눈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북극곰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북극곰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눈으로만 감상했답니다. 여러 마리의 북극곰을 지나 곧 눈앞에 사양소떼가 보였어요. 사양소는 알래스카에 사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털이 덕지덕지 달려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는 소였습니다. 저는 사양소 떼를 보고 부족들에게 소몰이를 하자고 했어요. 뒤에서 소몰이를 해주면 제가 앞에서 한 마리 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글, 뒤로 돌아가서 존나게 몰아. 삿들고 막 뛰어. 그럼 내가 앞에서 착
해서 잡을게. 그게 뭔 개소리야? 뭘 어떻게 잡는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봐. 나만 믿으라고. 부족장 이글은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부족들을 데리고 사양소 떼 뒤로 가서 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소떼가 저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를 꾸역꾸역 질렀어요. 그때 저는 입고 있던 털을 던져버리고 눈밭 위를 달려 사양소 한 마리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 몸이 뒤로 밀려나갔어요. 그 사양소는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들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너 좀 세구나. 그런데 어쩌지? 나 명자야, 김명자. 노가다판에 살아있는 전설이란 말이야. 오늘 너는 우리의 밥이 되어줘야겠다. 미안하다, 짜식아. 저를 밀어내는 사양소 뿔을 있는 힘껏 당겨서 결국 뿔을 뽑아버렸습니다. 사양소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죽었답니다. 에스키모 부족들은 저에게 달려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명자, 너 정말 대단한 요원이야. 소뿔을 맨손으로 뽑다니. 넌 우리들의 전설이야. 다들 외쳐라. 명자 최고! 명자 최고, 명자 최고. 부족들은 저에게 다가와 행가래를 쳐주었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이글루를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사냥도 해주면서 참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근 5년을 얼음 위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가 온 걸 느꼈습니다. 제가 실종된 지 5년이 되면 사망자로 인정이 되어 전 재산은 물론 제 보험금까지 자식들이 챙길 테니 말이죠. 제가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부족장인 이글에게 저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글, 나 이제 집에 가야 해. 자식 새끼들을 다 잡아 족쳐야 해. 명자, 가지 마라. 우린 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네가 소도 때려잡고 집도 계속 지어주면서 살아줘라. 한쿡은 잊어버리고 못된 자식놈들도 다 잊어뿌려라. 아니야. 난 진짜 에스키모인도 아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야. 자식놈들이어도 꼭 되갚아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이글, 너를 포함한 3명만 붙여줘. 나 혼자 때려잡을 수 있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명자, 안 가면 아니 되니? 네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어쩔 수 없구만. 알았다. 나랑 전사 둘을 데려가라. 이참에 한국 가서 싸이도 보고 방탄소년단도 보면 좋겠다. 넌 문명이랑 발 끊고 사는 원주민이 싸이랑 방탄도 하니? 하여튼 모레까지 한국에 가야 하니까 빨리 준비해줘. 저는 이글과 전사 둘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떠나는 게 미치도록 싫었지만 꾹 참고 떠났네요. 한국에 도착하자 에스키모인들과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 보이자 이글과 전사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명자, 여기가 네 집이니? 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나라도 돌아왔겠다. 빨랑 들어가자. 다들 무기 챙겼지? 그래, 다 챙겼다. 들어가서 조져주기만 하면 된다. 좋아. 결전의 순간이다. 들어가자!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힘으로 밀었더니 뚝 하고 도어락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갔습니다. 새 남매는 예상대로 제 유산을 나누려고 회의하고 있더군요. 창가에서 자식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맞으니까 제일 비싼 건물을 먹어야지. 니들은 위아래도 없어? 나 어이가 없네. 먼저 태어났다고 더 많이 먹는 게 말이 돼? 똑같이 3등분 해서 나누자고. 어차피 유산이 넘쳐나서 누나 종합병원 차리고 남는 돈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누나는 가만히 보면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해. 혹부리 영감 마냥 턱살이 늘어진 것 좀 봐봐. 어우, 저 욕심 덩어리.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알래스카 여행을 다 꾸몄잖아. 어떻게 놓친내 버릴지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니들은 평생 월급쟁이나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아, 존나게 혓바닥만 기네. 알았어. 그럼 4대 3대 3으로 나눠. 누나가 4야. 그것만 해도 큰 이득이라고. 엄마 재산이 1000억은 되니까 400억이면 우리보다 100억을 더 먹는 거라고. 그 이상은 안 돼. 오케이, 콜. 내가 500억 먹을 거 양보해서 400억만 가져갈게. 그럼 서류는 다 준비됐지? 내일 엄마 변호사들 찾아가서 얘기 잘해라. 그리고 돈 좀 챙겨준다고 뻐꾸기 좀 날리고, 둘째 네가 변호사니까 로펌을 스카우트한다고 밑밥도 깔아놓고 말이야. 알았어. 좋아. 그럼 정리 다 된 것 같으니까 고기 좀 먹을까? 막내야, 한우 사다 놓은 거 있지? 그거 좀 레어로 구워와라. 아, 씨발. 왜 맨날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형이 좀 구워봐. 이 교육자 새끼는 지가 교육이 덜 됐다니까.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잖아. 빨리 가서 구워와. 자식들의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누는 대화 일부만 보았는데 어떤 놈들이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글과 전사들을 2층에 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몰이 방법으로 자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전 1층 현관문을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배신도 있고 호로 새끼 있고 명자도 있네. 얘들아, 나왔다. 알래스카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제 등장에 새 남매는 기겁을 하더군요.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으니 놀랄만도 했죠. 딸아이는 제가 살아있는 걸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쳐다보더군요. 진짜 엄마야?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뒤를 돌아봐, 얘들아. 날 살려준 사람들이 있거든. 에스키모 부족장 이글과 전사 둘이 2층 계단에서 달려 내려오자 새 남매가 겁에 질려 현관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하지만 소몰이의 목적대로 저는 솥불을 꺾듯이 자식들의 머리통을 하나씩 뚝배기 깨듯이 내리쳤습니다. 이 패응망득한 짐승놈의 새끼들아, 할 짓이 없어서 엄마를 얼음바닥 위에 던져버리고 사라져? 내가 그렇게 쉽게 갈 줄 알았더냐? 나 명자야, 김명자. 살아있는 레전드 곰방꾼이라고. 이글, 베어, 카우, 이 새끼들 족쳐버려. 얼어붙다. 자식 끼워봤자 소용없다. 조져 부려붙다. 에스키모 3인방은 준비해온 연어 한 마리씩 꺼내서 생선으로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메가 들이붙다. 존나게 때려박아 붙다. 어시장에서 사온 큼직한 연어로 새남매의 귓방망이를 사정없이 날려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딸 핸드폰을 빼앗아 제 변호사들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새남매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니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엄마, 자식들 인생을 끝장내려는 건 아니지. 그 전화 한 통이면 나 의사 인생 끝이야. 엄마, 내가 변호사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이야기해줄게. 엄마는 그냥 재산을 지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내일까지 조용히 있어줘. 그리고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나서 살면 돼. 나 변호사 되려고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지? 엄마, 나 처자식 있어. 누나도 막내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 엄마, 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이 식인종 같은 놈들하고 같이 살던 거야? 엄마, 이참에 알래스카로 영원히 떠나면 안 될까? 우리한테 다 넘겨주고 엄마 인생을 살라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더군요. 제가 곰방꾼으로 일하면서도 자식 교육을 똑바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게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새 남매의 애원을 무시하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살아있는 걸 알렸고 경찰 신고해서 빨리 제 자식 새끼들을 잡으러 오라고 일렀습니다. 전화를 끊자 새 남매가 패악질을 하며 울부짖더군요. 놓친 애가 돌았나? 진짜 신고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피해보는지 모르는 거야? 자식들 앞길을 망치는 게 애미가 할 짓이야? 딸이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자
사양소의 뿔을 뽑듯이 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당겨 많은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딸은 바로 기절해버렸네요. 저는 자식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기 위해 다음으로 둘째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머리 때문에 잡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양쪽 귀를 잡았답니다. 엄마! 귀태기 떨어지겠어! 아파! 그만! 이 무식하게 힘만 센 노친애야. 노가다 팔아서 돈 번 게 자랑이냐? 무식해서 손발이 고생한 게 어디서 지식인 자식들을 공격하고 지랄이야! 아직 덜 아프구나. 다시 한번 서울 구경 시켜줄게. 퇴퇴. 다시 귓불을 잡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며 롤러코스터를 태워줬더니 둘째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더군요.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다가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조용히 잠들었으니 다음은 막내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딜 쪼개줄까 궁리하다가 막내 아들의 구렛나루를 잡았습니다. 침을 발라 잡았더니 손가락에 착 감기더라고요.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댔더니 막내 아들의 비명은 천장을 뚫고 나갈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야! 엄마, 거기 살이 연해서 존나 아파. 제발 놔줘. 엄마, 말로 하자. 그리고 짭새들 오기 전에 우릴 보내줘.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셋이 영원히 사라질게. 나 이대로 감옥에 가면 안 돼. 장학사 되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다니. 이것들은 하나같이 생선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네. 아가미를 뜯어버려야겠네. 이것들 아가미 뜯어버려. 아가미 붙다. 사람은 아가미 없다 붙다. 아, 주둥이. 이것들 주둥이 놀려대니까 연어 대가리를 꽂아놔. 못하게. 알겠나, 부타? 주둥이 꽂아 붙다. 그거 재밌겠다 붙다. 베어, 카우, 주둥이 벌려 붙다. 에스키모 3인방은 제가 기절시킨 삼남매를 나란히 눕혀서 주둥아리를 벌려 연어를 한 마리씩 꽂아 놓았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이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네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구우려고 했던 한우를 발견한 에스키모 3인방은 눈이 뒤집혀서 맨손으로 생고기를 우걱우걱 씹어먹었습니다. 명자, 이거 존나게 맛있다 붙다. 이거 무슨 소인가 붙다. 그거 한국 소야. 먹을만해? 나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 요거 먹고 살면 좋겠다. 알래스카 소가 더 맛있거든. 그냥 거기 있는 거 먹고 만족해라, 이글. 그렇게 한우를 다 먹어치우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현관을 들어섰어요. 제 변호사 4명과 형사 7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천억대 자산가인 제가 살아 돌아왔으니 많은 인력들이 들어온 겁니다. 형사들 뒤로 들어온 과학수사대가 제 지문과 치아 기록을 확인하더니 김명자가 맞다는 걸 확인하더군요. 그러자 형사들은 연어를 주둥이에 꽂고 있는 삼남매의 따귀를 한 대씩 날려 깨우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가 연어는 빼지 말고 데려가라고 일렀더니 형사들이 알래스카에 부모를 버린 개자식들이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삼남매는 생선 대가리를 물고 웅얼웅얼 거리는데 대충 들어도 지들은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삼남매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알래스카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주장했답니다.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발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삼남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얘들아, 니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감옥에 가면 내가 니들 자식들을 책임지 마. 내가 지원해줘서 곱게 길러주겠다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은 1원도 못 가져갈 거야. 어떻게, 내 제안을 받아들일래? 그러자 삼남매는 솔깃한 제안으로 들렸는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딸아이가 얼마나 지원해줄 거냐고 묻더니 4대 3대 3으로 나눠서 지원해달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네 새끼들한테 400억을 주라고? 이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누가 내 전 재산을 니들 새끼들한테 털어준다고 했냐? 최소한 사람답게 살도록 지원해주겠다고.
그러자 삼남매는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저의 주장과 에스키모인들이 진술을 도와줬습니다. 이 글은 제가 가르쳐준 어설픈 한국말로 증인석에 올랐어요. 명자는 알래스카 빙판 위에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나와 마누라년이, 아니 와이프가 사냥을 나갔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로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명자는 사람이 아니무니까. 우리도 못하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아먹는 야만인, 아니 거친 사람입니부터. 또 이글루 그께 얼음집을 뚝딱 만들어 보다. 우리한테 좋은 집을 뚝딱, 오케이? 앤드 황소, 아니 털달리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부었다. 뿔을 뽑아 부었다. 그래서 우리 포식해 부었다. 고기 맛있어 부었다. 하하하, 또 먹고 싶다. 이 글은 판사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저의 업적만 나불나불 늘어놓았습니다. 잠시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다들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다시 판사님이 제가 버려진 걸 목격한 순간을 되묻자 이 글은 정확하게 어디에 버려졌는지 대답했고 제가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 고백한 걸 확실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절대 잃어버린 게 아니니 삼남매를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삼남매는 계속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판사님과 배심원들 그리고 방청객들은 모두 믿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얼음 위에서 살아온 제 말을 전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삼남매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저를 죽음의 얼음판 위에 버린 자식들을 모두 응징하면서 복수의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사위, 며느리, 손주들은 제 인생에서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전부였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에 빠졌는데 아무래도 알래스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원주민들도 모두 보고 싶고 이글루도 새로 지어주고 싶고 사냥도 신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해외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 돈은 에스키모 원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문명의 물건들을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저희 부족뿐만 아니라 연말 부족부터 해서 수백 부족의 살림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를 버릴 때 타고 갔던 스노우 전기 썰매를 500대 사서 나눠주고 아웃도어 옷을 2,000벌 사서 나눠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냥도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매해서 저의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답니다. 제 재산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쓰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와 부족장들은 사회와 조금 연결되기 위해서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답니다. 제가 핸드폰을 쓰며 유튜브를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필립의 사연방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알래스카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써보니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곰방꾼 전설 김명자는 살아있는 전설로 알래스카에 남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